AI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해서 신기한데 정도였지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없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있다가 2022년 말에 갑자기 GPT 나오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AI처럼 쭉 올라가는 성능이나 관심의 증가 시점이 곧 온다. 제 세상에 이게 뭐 언제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이 순식간에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상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저희 채널은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개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저를 인지과학자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MBA 과정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뭐 국내 여러 대기업 스타트업들하고도 다양한 프로젝트 연구 정말 융합적으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인지과학 그러면 네. 저도 이제 공대를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뭔지가 좀 딱 와닿진 않는데 맞아요. 인지과학이 무슨 말이에요? 인지과학이 이제 근접한 학문은 심리학인데 네. 심리학은 사회과학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인지과학은 좀 공학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이나 뇌과학 같은 측면에서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마음의 흐름 같은 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러니까 심리학을 약간 더 공학적인 색깔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 마음 막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접목하는 걸 또 활발하게 하는 공학이니까 아무래도. 예.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책이 네. 휴머노이드예요. 휴머노이드. 저도 너무 인상적으로 봤는데 휴머노이드 이 책에 보면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을 닮은 기계 앞에서 우리는 인간을 찾는다. 이거 뭔가 심오하네요. 예. 그리고 신을 꿈꾼 인간, 인간을 꿈꾸는 기계 이렇게 예. 써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인간이 수많은 어떤 기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지금 가정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부를 만한 거는 보통 한 가지가 있어요. 로봇. 로봇 청소기? 청소기. 네. 예. 근데 로봇 청소기는 사람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제 사람의 모양을 닮은 것들이 집안이건 상업적인 공간에 막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왜 사람처럼 만들까? 사람처럼 만들어서 뭐에다 써먹으려고? 이게 이제 어떤 시인이나 창조주와 관련된 개념까지 생각을 해봐야지만 당장 기계가 잘 작동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한테 정말 득이 되는 기계일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뭐 철학책은 아니지만 약간 서문에 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왜 휴머노이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3년 전인가요? 일론 머스크가 걷지도 못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끌고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 하는 거냐? 그냥 로봇, 뭐 협동 로봇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사람처럼 만들어야 되냐라는 굳이? 이야기를 했어요. 굳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면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가장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디자인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면 쉽게 낮은 비용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걔를 보면서 우리를 보게 된다. 그렇죠. 나랑 비슷하긴 한데 다른 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럼 뭐가 다른 거고 뭐가 같은 거지 하면서 또 나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질문을 드려보면 휴머노이드가 왜 지금인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모든 기술이 물이 익은 것 같아요. 휴머노이드가 원래 어떤 물리적인 기계나 메카닉스적인 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에서 원천 기술 갖고 온 게 제일 많기는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자동차가 이제 전기화가 되면서 그쵸. 많은 부분이 슬림화되기도 하고 변화가 생겼는데 이런 기술이 자동차가 이제 휴머노이드로 넘어올 때 도움이 됐다. 테슬라도 전기차 만든 기술을 기반으로 옵티머스 만들기 시작했고 현대차는 원래 사실 뭐 인수한 거긴 하지만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소유하고 있는 배경도 보게 되면 모빌리티 기술이 결국 휴머노이드로 넘어간다. 기계공학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이렇게 손가락 움직이게 하는 것도 결국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맞아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사실 이 오토마타나 휴머노이드에 대한 인간의 꿈은 수백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제어 부분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게 인간이 조이스틱으로 하나하나 제어하는 거면 이거 약간 쓰임새가 덜해요. 근데 일정 범위 내에서 또는 충분히 자율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션을 주면 끝까지 제가 알아서 플로우를 짜. 이걸 꿈꿨던 건데 AI 기술이 휴머노이드로 넘어오면서 이거 굉장히 급진적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기 시작한 겁니다. 될 것 같으니까.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 수 있느냐부터 생각해 보면 한 2달 전쯤인가 저도 이제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바로 들어가서 봤는데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기업이 사람처럼 생긴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니까 판매했었어요. 16,000달러가 이제 스타트 가격이었고 거기 뭐 플러스 아파 할 수 있고 뭐 통관, 배송비 저는 솔직히 살까 말까 다 안 샀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2천만 원이 좀 넘죠. 이제 부가적인 가
근데 이게 제가 만약에 기계나 전자를 연구한 사람이면 살펴보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휴머노이드를 약간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나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일단 그게 시작됐다는 말은 또 완판이 됐어요. 그 말을 일단은 이게 굉장히 미래 제품은 아니다. 와 있는 거네요. 와 있는 거다. 그래서 이미 그거 구매한 사람들이 해외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까 옷 입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사가지고 옷 입히고 두 번 씌우고 같이 뭐 춤추는 것 같은 거 찍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씩 되니까는 그게 이제 어떤 사용의 폭을 점점 좀 넓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게까지 와 있을까가 그냥 우리 집안 또는 뭐 식당 또는 사무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 10년은 아니다. 한 5년 뒤면은 그리고 꽤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5년 후 정도 네. 되면은 휴머노이드가 있는 집과 없는 집.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이런 식으로 나뉘는 게. 야, 니네 집에 휴머노이드 있냐? 네. 왜 없는데? 그럼 아빠 좀 사줘.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너희 집 휴머노이드는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 모듈 다운됐냐? 그렇죠. 야, 이번 달 서브스크립션 우리 끝났잖아. 한국어밖에 못해 얘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도 네. 애플의 아이폰처럼 네. 뭔가를 계속 탑재할수록 똑똑해지기도 하고 한국말을 하기도 하고 일본어를 하기도 할 테니까요. 그죠? 실제 소니가 휴머노이드를 먼저 만들었던 기업이긴 한데 네. 발전 속도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침체기인데 초창기에 그 시도를 살짝 했었어요. 앱마켓처럼 앱스토어처럼. 네네네네. 네. 근데 지금 앱스토어가 생길 만은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수준이면. 로봇으로 무슨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질문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기준이 그 앱스토어 같은 네. 그런 기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어떻게 로봇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보면 저거는 확실히 지금도 비즈니스 모델이 시작이 됐어요. 로봇을 파견하는 것. 저희 집도 그렇지만 뭐 비대, 정수기 다 빌려 쓰는 개념이거든요. 네, 뭐 네. 웅진이건 뭐 SK건. 근데 휴머노이드는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비쌉니다. 얘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막연하게만 봐도 이게 뭐 300만 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인 그 골격이 들어간 부품 총량이 있으니까 액추에이터도 수십 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가격이 정말 낮아져도 뭐 1000만 원 초반대 중반대는 될 텐데 그러면 현재 우리 집에 만약에 1,500만 원짜리 가전제품이 있느냐?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물론 진짜 뭐 시그니처 비싼 거는 그렇게 되지만 맞아요.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렌탈 모델처럼 갈 거예요. 처음에는 초기에. 파이낸싱 측면에서. 또 하나가 휴머노이드는 계속 유지보수 문제나 추가적인 교육 이슈가 생기거든요. 만약에 우리 집에 세탁기 한번 갔다 갔다고 해서 10년 동안 똑같은 기능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고 들어왔는데 처음에 기능을 잘 못했는데 막 학습이 돼서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청소도 더 잘하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들 입시 상담도 해주고 할 수도 있어. 네네네. 그러면 당연히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서비스 시장도 열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의 렌탈, 좀 더 전문적으로는 그걸 RAAS라고 하는 산업으로 부릅니다. 라스. 마치 사스처럼. 소프트웨어 빌려 쓰는 것처럼. 렌탈 애저 서비스네요.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 또 그런 모델로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긴 할 텐데 말씀하신 데에서 약간 힌트를 찾아보면 로봇이 우리 집에 한 달 정도 있어 뭐 이러면 이제 기능적인 이야기를 이제 할 거고 아마 뭘 할 수 있는 로봇을 데려다가 이제 한 달 쓰고 또 다시 임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년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생각인데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또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아까 옷을 입힌다는 얘기는 그걸 뭐 애완견처럼 살겠다는 얘기고 뭔가 감정의 교감이 또 있겠다는 얘기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감정 교감은 사실 지금도 충분히 되는 게 AI 아바타하고 감정 교감하는 거는 많은 국가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이슈예요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그거 취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챗봇하고 뭔가 정서적 교감이 심해져 생기는 문제들. 근데 이게 로봇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교감이 되는지 실험했던 것도 이미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국내에서 뭐 다른 대학 연구팀에서 했던 걸 저도 봤는데 그건 저런 것도 있어요. 요만한 데스크에 올라올 수 있는 작은 아이 형태 휴머노이드인데 요게 이제 유치원 아이들하고 교감했던 실험이 있는데 실험에서 보게 되면 15분 정도만 교감을 시키면 아이들이 친구처럼 인식하고 라포 형성이 돼요. 친구처럼 인식된단 말은 나 어제 어떤 애한테 고백했는데 차였어. 나 어떻게 하면 돼? 이런 개인적인 거를 로봇한테 물어봐요. 더 친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순식간에.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인간처럼 말하지만 다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상대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좋아할 얘기, 좋아할 행동을 계속 풀어놓는 거니까 오히려 내 입장에서는 나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는 새로운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가 쉬워요. 게다가 생김새도 비슷해. 생김새도 비슷하고.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게 챗GPT한테
뭘 물어봤더니 대표님한테도 좋은 얘기일 겁니다. HS 아카데미에도 네. 맞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해서 야 네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메모리 기능이 효율적이군요. 옛날에 물어보셨잖아요. 요새 네. 좀 뭐 앞으로 회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잖아요. 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소름이 좀 돋았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로봇을 더 사랑하게 된다거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그런 고민들은 해외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해외에서도 논의된 게 제 책에도 일부 담아왔는데 가장 거시적인 이슈가 그거예요. 그럼 관계 재편이 되면은 인구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사실 이 옵션에서 중국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중국이 현재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인구 대국인데 휴머노이드 쌍두마차가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굳이 인간 닮은 로봇을 왜 만들까? 중국의 고민은 그겁니다. 인구가 감소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도 뭐 사실 뭐 국력은 대단한데 지식 기반 산업은 아직 좀 약하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전체적인 지식 기반으로 가고 싶고 세계의 공장을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산업적인 생산이나 제조 쪽을 휴머노이드한테 맡기겠다는 철학인 거죠. 이제 그쪽으로 중국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될 정도면은 우리가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도 바뀔 건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전 다 현재까지는 타당해 보여요. 한쪽은 휴머노이드와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편해져서 인공관계가 더 소홀해지면서 오히려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삶이 증가한다. 그러면 인구 감소한다. 이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휴머노이드가 많이 힘든 걸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인간 간에도 본질적인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가족은 더 결혼도 빨라지고 가정의 수가 커진다라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게 미비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회색 부분이 색칠이 돼야지만 어느 쪽으로 갈지가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로봇이 들어오면 인구는 늘어날까 줄어들까도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애를 왜 안 낳니 그러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로봇이 도와줘. 그러면 또 낳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아니면 또 그렇죠. 기본소득제가 로봇으로 인해서 돼서 애 키우는데 큰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금도 좋아질 수도 있고. 예. 근데 또 그 아이가 자라서 뭐 돈도 벌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서 못할 것 같으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되게 복잡한 이슈예요, 사실. 생각보다 이게 복잡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이 두 나라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경쟁력 차이를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중국 순위가 약간 뒤에 있었던 나라는 맞아요. 한 뭐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최근에 뭐 딥시크 이슈도 있었지만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로봇들 잘 만들던 국가 중에 하나예요. 뭐 독일, 일본,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휴머노이드로 왔더니 중국이 추월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미국하고 여러 면에서는 지금 좀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뉴스나 이제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중에 아까 유니트리 얘기해 주셨는데 이 회사가 만든 로봇 보면 야 이게 진짜 거짓말 아니야 이거 막 그렇죠. 합성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의심이 지금 들 때도 솔직히 있는데 저도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채널에 올라오는 거는 좀 어색한 걸 안 보는데 중국 그 국영방송에서 보여주는 건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의심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찾아보고도 하는데 중국은 현재 뭐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족보행 로봇이 더 강하긴 해요. 강아지 형태. 강아지 그죠. 네. 근데 거기 휴머노이드 당연히 갖고 있고 역사가 약간 더 오래된 중국 기업 중에 이제 유비테크 같은 기업은 원래부터도 휴머노이드 기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근데 중국이 참 재밌는 게 유니트리가 아무리 떴다 하지만 뭐 하웨이나 샤오미급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규모나. 스타트업에 가까운 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에 가깝죠. 중국 내에서 봤을 때 규모상. 근데도 중국이 어떤 큰 정부 행사할 때 보게 되면 유니티리나 유비테크의 CEO들에 대한 대우가 샤오미나 하이급의 그 CEO를 대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창업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급의 변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 될까요? 초창기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가족용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나눠봤지만 초창기 시장이고 규모가 더 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산업용인 것 같아요. 공장 근로자들. 산업혁명기 초기하고 되게 비슷한 게 산업혁명 초기에도 예전 자료를 찾아보면 뭐 방직기나 방적기를 인간이 돌렸거든요. 물레방아 좀 파고 올라가거나 서로 밀거나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량도 떨어지고 힘들었는데 이걸 증기관이 맡았던 거죠. 지금도 보면 수많은 생산 현장에 사실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기계와 노동자들이 같이 이제 일하는 건데 이 인간이라는 포션을 휴머노이드가 대체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리 지식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더 총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의 소비가 증가하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들어간다. 이게 표준 작업장. 요게 딱 맞는 게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생산량도 아직 많고 생산 라인도 표준화가 돼 있고
하다 보니 여기에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면 노동 대체,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기업의 어떤 이익 변화 이런 것들이 다른 산업에 전반적으로 이거 되네? 되네 하면서 퍼져나갈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산업용 시장으로서 네. 노동을 제태하는 것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기업 입장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 사장님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거 사람을 쓰는 것보다 지금은 비싸지만 요거 로봇을 가져다 놓는 게 훨씬 더 네. 이득이야라고 하는 순간 와르르 바뀌겠죠. 와르르.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엄청나게 그 큰 생산성의 혁신이 이제 일어날 네. 거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우리가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던 일을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냐, 네. 아니면 인간이 안 해도 되겠느냐 이런 정도의 큰 변화를 네.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로봇도 결국은 인간을 도와주는 로봇이 아니고 인간이 아예 안 해도 되는 네, 일이 그쵸.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 큰 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간보다 더 싸게 하는 거 정도의 이슈냐,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에 대한 이슈냐,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인간이 못하던 것을 할 수 있는 이슈냐인데 그쵸. 현재는 인간보다 싸게는 훨씬 돼요. 이건 무조건 되고. 왜냐하면 로봇이 아무리 비싸봤자 1억 내외인데 얘가 만약에 1년 동안만 24시간 계속 근무를 해. 그렇죠. 정말 생산직 노동자를 뽑아낸 거예요. 1년만 해도. 싼 건 확실하게 되고 두 번째 이슈가 더 잘할 수가 있느냐예요. 노동은 대체되는데 만약에 자동차 조립 공장에 놨더니 품질이 떨어져.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문제 생기잖아요. 네. 근데 BMW 공장이 실험했던 거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는데 가장 최근에 데이터를 봤더니 인간 노동자보다 작업 정밀도, 그러니까 오류 같은 게 오히려 7배, 그러니까 7분의 1로 줄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아이고, 네, 벌써요. 저는 사실 이게 신기했던 게 제가 옛날에 국내 자동차 기업의 그 품질 향상시키는 생산 라인 프로젝트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뭐 노동자 저항이 되게 심해요. 네, 그렇죠. 오류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이거 약간만 줄이려면 스트레스를 더 받아야 돼요. 이거저거 해야 되니까. 네네.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자들이. 그건 그냥 회사에서 다른 걸로 메꿔주고 소비자 감수해야지. 우리도 기계가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기계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는 오류를 제로에 도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럼 인간이 네. 아예 불가능했던 것.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책에 담아왔던 건 저런 이슈를 담아놨어요. 만약에 심해나 우주 탐사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뭐 이렇게 탐사용 로봇을 보내지만 사족 보행 형태도 아니고 그냥 바퀴 달린 캐터필러 달린 로봇들인데 만약에 인간 형태의 로봇이 인간의 지능을 담아서 가면 진짜 만약에 수천 년, 수만 년의 거리를 여행할 수도 있고 더 극한의 환경에서도 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조금씩 했던 사실 지구만 봐도 심해 탐사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 탐사 이런 데도 이제 인간스럽게 가서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휴머노이드의 TAM, 그러니까 이제 네. 총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네. 일단 산업용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예. 지구에는 몇 대의 로봇이 필요할까? 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1년에 1억 대가 안 되거든요. 그쵸. 판매량이. 예.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거 이상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 사람당 한 명씩 한 개씩 있어야 되느냐?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 만약에 않을 것 같아요. 가질 수만 있다면 네. 최대한 많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내 말을 듣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못 가는 네. 사람도 있겠지만 맞아요. 갖는다고 맘먹으면 뭐 만들어도 왜 네. 못 갖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80억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사실 일론 머스크 예측치는 좀 편차가 크지만은 맞아요. 10억대, 그 사람이 2040년 기준으로 예측한 수치는 10억대에서 100억대 사이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10억대. 10억에서 100억대 사이. 근데 저도 이제 책에서 그 얘기를 다루긴 했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페르미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페르미 추정은 이제 네. 로봇이 기술 발전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션을 놓고서 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어떤 경제적인 포션 같은 거를 이제 곱하기 해가지고 페르미 추정이 나니까 이제 좀 큰 굿즈로만 한 거지만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론 머스크 숫자도 좀 작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2040년 정도 되게 되면 그래도 10억대 약간 언더일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1억대는 아니다. 10억대고 근접한 수준 갈 것 같다. 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있긴 합니다. 야, 근데 어쨌든 이게 일론 머스크의 추정이 10억대에서 100억대면은 엄청 편차가 크긴 해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10억대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자동차보다 한 10배 더 큰 시장이나 물론 가격이 시장이죠. 좀 더 싸다고 하더라도 네. 비싼 로봇도 있을 테니까 네. 생각해보면 엄청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 정말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다.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가 올해 1월 달에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휴머노이드 100이라고 하는. 네. 그 보고서 좀 두툼한데 일단 재밌는 건 보고서가 휴머노이드를 대중한테 설명해야
휴머노이드잖아요. 휴머노이드를 인간 신체에 비교해서 하나하나 무슨 장기 분해한 것처럼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인간은 팔다리가 있고 몸통이 네네.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산업이고 이건 이 산업이고 그래서 총 마켓이 얼마냐 봤더니 60조 달러를 이야기합니다. 60달러 10년 뒤. 10년 뒤 60조 달러. 60조 달러요. 이거 제가 이것도 너무 큰 숫자여서 네. 기존에 있던 걸 대비를 해봤어요. 그래야지 이해하기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마켓의 20배예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 작년 GDP 합친 것보다 조금 더 커요,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이게 무슨 개인 무슨 주식 리딩방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니까 또 물론 약간 희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숫자지만 네. 이건 뭐 너무 작게 볼 수도 없다 여기서 아. 꽤 크게 본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의 GDP가 20조 달러가 좀 넘고 네. 말가니까 60조 달러면은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죠. 올해 초 행사에서 챗GPT 모먼트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챗GPT 모먼트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예. 좀 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의 역사만 봐도 앨런 튜링이 이제 튜링 테스트 만들고 다트머스웨이에서 뭐 마빈 민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AI란 단어 정의한 게 60년 70년 됐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이. 근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은 AI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고 해서 신기한데 정도였지 내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없었어요. 네네. 수십 년 동안 있다가 2022년 말에 갑자기 GPT 나오면서 확 올라간 거거든요. AI 이슈나 주가나 개인의 사용이. 근데 젠슨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로봇도 오히려 더 예전부터 인간의 꿈속에 있었고 사는 로봇들은 있어. 식당에도 가끔씩 보여. 하지만 내가 로봇을 구매하고 우리 일상에 쓰겠다는 건 생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AI처럼 쭉 올라가는 성능이나 관심의 증가 시점이 곧 온다. 젠슨상이 이게 뭐 언제라고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봤을 때 1, 2년 안쪽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급했던 것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자기네 어떤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언급했거든요. 이 코스모스가 로봇하고 휴머노이드 학습시키는 AI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팔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뭐 5년, 10년이나 팔 거면 굳이 CES에 나서 이야기할 리는 없거든요. 그쵸. 네, 눈앞에 닥친 것부터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로봇이 순식간에 좋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공간 이런 거죠. 옛날에 드래곤볼 보면은 손오공이 저기 가가지고 네. 뭐 중력 10배짜리 해서 공부 그런 거 비슷해요. 로봇을 맞아. 저기다 보내가지고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거기다가 보내가지고 네. 그 가상 공간에서 막 네. 이렇게 한 맞아요. 다음에 가상 공간. 이제 나오면 이제 착착 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은 GPU를 더 많이 팔아먹겠다 이런 그렇죠. 이제 이야기인 오는 거죠. 거죠. 결과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질문은 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네. 산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니 당장 그 뭐 10억대 뭐 좋긴 한데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네. 것도 네. 있고 결국은 이걸 학습시키는데 GPU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기술적으로 좀 바틀렉이라고 할까요? 네. 어떤 게 지금 문제라고 봐야 돼요? 지금도 뭐 BMW나 피규어사나 유니티 시점들을 보면 산업용에서는 약간 제한된 환경에서 써먹기는 좀 지금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좋아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걸려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터리 이슈가 있죠. 아하, 네. 배터리가 현재는 뭐 업체마다 숫자를 정확하게 좀 얘기하지 않지만 한 1시간, 3시간 남짓이거든요. 한 2시간 일하고 난 다음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 직원처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잠을 수시로 자야 되는 네, 거죠. 수시로 얘가. 자야 되고. 물론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것도 좀 귀찮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일본 만화 보면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아톰이 자기 배터리를 자기 배 열어서 막 갈아 끼우고 하는 건데 어허. 이거 귀찮거든요, 이거. 네네네. 그거 이슈가 있고 또 하나 액추에이터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액추에이터가 뭐 모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는. 손가락 움직여야 돼. 그쵸. 이거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손목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하나만 진짜 인간처럼 만들려고 해도 여기 하나면 수십 개 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위 네. 자유도라고 얘기하죠. 자유도, 그러니까 DOF, 얘가 이렇게도 네.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해야 되는 모든 그쵸. 것들이 다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는 이 모터들을 액추에이터 분들을 여기다 다 때려주면 손이 막 이만해지니까 주로 이쪽에 많이 배치를 하죠. 아하. 이쪽에 배치해서 이제 와이어로 당겨오는 구조인데 이런 기술이 더 좋아져야지만 정밀하게 제어되고 가벼워지면서도 근력도 세지는 게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사실 인간보다는 미세 작업 부분에선 근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움직임 부분이 좀 네. 약하죠. 그래서 우리 로봇 중에서 이제 야 계란을 잡았다, 네. 날계란을 잡았다, 네. 안 깨먹고 네. 이런 것들도 막 이슈가 됐던 게 다 그쵸. 손의 정밀한 움직임 이런 거죠. 날계란, 그다음에 농업에서 쓰는 로봇 중에 딸기 같은 거 수확하는 거. 아 딸기. 딸기야 딸기 잘못해서 수확하다 이렇게 뭉그러지면 안 그러면 되니까. 뭐 다 못 써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딸기 수확 로봇을 보는 게 되게 정밀해요, 사실은. 아 그렇군요. 이게 다 이게 해야 되는데 배터리와 액추에이터가 가장 그 바틀렉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또 엄청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가긴 가야 되니까 네. 로봇을 만들려고는 할 네. 테니까.